자, 시청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수요일 증시라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요, 설 명절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웃나라 중국도 춘절이라고 하죠. 이제 같은 이제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만은 이맘때가 되면 중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이제 풍성한 명절 기운을 좀 느껴야 될 텐데 중국도 저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기운보다는 야 올해는 어떻게 우리 경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양국 다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랄까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고도 성장해 오던 것이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모종의 불안감이 어느 해 춘절을 앞둔 시점보다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부의 문제도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국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과죠. 강준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뭐 예. 시장 어려운 만큼 예. 시장 어려운 것 대비로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세계 공장이다라는 표현도 맞고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표현도 동시에 맞는 게 중국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조업 사이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하향 조정이라는 건 뭐 운명적이다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중국이 뭐 그동안에 뭐 30년 이상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추세적인데 빠른 거죠, 속도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때는 한 6.8% 성장을 하다가 4분기 이제 6.4%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뭐 6.6%니까 목표 달성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 지금 하락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다. 특히 이제 뭐 미중 무역 그 분쟁 때문에 이제 수출입 쪽에 그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출 수입이 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얘기하잖아요. 뭐 PMI. 이제 보통 그 비즈니스 사이클 때 보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100 이하로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11월부터 이제 하락세로 돌았었죠. 그래서 49.4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운되는 쪽으로 가는 데다가 그 미중 그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속도가 좀 빠르다. 그렇군요. 좀 걱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뭐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강 교수님, 중국 뭐 자주 갔다 왔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 지표로 보는 중국과 중국의 어떤 그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제라는 시각으로 중국을 보는 분들은 지표를 주로 많이 보시고 또 사회라든지 정치, 외교, 군사를 보시는 분들은 그 지표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국 저변에 흐르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아마 강 교수님이 그런 쪽에서 중국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그게 표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내부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제 그 소비 진작이나 이런 데 중국 정부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갑을 닫고 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실물 경제 또는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말에 경제 공작 회의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 회의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스스로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고 무역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다. 그렇게 본다면 실물 지표와
흐름과 같이 가면서 중국 정부도 이전보다는 훨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다만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어느 정도 특히 1분기를 잘 버티면 지금 사실 미국도 중국한테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예. 하반기부터는 트럼프 재선 작전으로 들어갈 거다.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는 거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버티기를 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10년 전 카드를 꺼내서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예.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어쨌든 정부는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실물이나 심리 분야에서는 약간 안 쓰고 아하. 조금 약간 관망하는 태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8%대에서 바우파라고 하죠. 8%대에서 7%대로 내려오고 또 7%대에서 6% 후반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그건 지표의 문제였는데 지금 6%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어제끼니까 중국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그렇죠. 전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진다. 이런 이렇게 말씀이시죠. 가다가 우리가 크게 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생각 안 해봤죠,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겁은 먹고 있습니다. 사실 겁은 먹고 있는데 우선 중국 정부가 처음에 저러다 말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초반전에.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아주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예전 같으면 애국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그렇죠. 붐을 일으키면 됐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조금 상승하고 그렇군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돈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구매력이나 그걸 이제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부분이 정부 예. 정책하고 잘 맞으면 일단 그 최악의 상태는 면하면서 가는 거를 시나리오로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지난주인가요? 서울 시내 유명 면세점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면세점 때문만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백화점 주차장 들어갔는데 제가 주말에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면세점에 올라가 보니까요. 정말 중국 불경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소비가 뭐 이렇게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도 그렇고 중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낸단 말입니다. 교수님, 부양책 지금까지 나온 거 또 나올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매년 중국은 12월 달에 이제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다음 해에 경제 정책 방향을 다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은 목표를 정하고 예. 지금 뭐 예컨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한 6.5%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예.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뭐 무역이라든지 또는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그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6%에서 6.5. 근데 그 해외 쪽 글로벌 IB들은 대개 지금 평균적으로 6.2%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거 갖다 커버하려고 하면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재정 확대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상당히 예. 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감세 정책으로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 그 세금 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무슨 뭐 한 세전 이익으로 해서 한 60% 이런 정도 이제 그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감세 정책 갖다 쓰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작년 대비 지금 한 2천억 위안 정도 더 예. 늘려서 한 예. 1조 한 5천억 위안 정도 이 정도 지금 그 감세 효과 갖다 지금 보려고 뭐 이제 세금도 떨어뜨리지만 이제 행정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반면에 갖고 좀 예. 해서 이번 벌써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국유 기업들은 뭐 나름대로 은행에서 이제 받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되게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민영 기업들 또 중소 그 영세 기업들 이런 쪽들이 이제 은행 문턱을 못 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쪽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뭐 세금 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늘려주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통화 정책도 좀 톤이 바뀌었어요. 예. 이때까지는 뭐 중립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확실하게 이번에 그런 게 아주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완화 정책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 벌써 지금 지준율 2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14.5%에서 13.5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저 개혁 개방 40주년 때 뭐 예. 연설 때도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 개방, 특히 이제 자본시장 개방 쪽을 확장한다.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필요한데 외국인 그 자본들 이거 갖다 유치를 좀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기업 구조적인 난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성장에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걸리면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예컨대 뭐 부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프레시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 자본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흡수를 하게 되면 내자도 있지만 이제 외자 통해서 하게 되면 부채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항상 그런 쓰는 공식 중에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작년 또는 이전 대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경기 부양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금융시장 개방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20여 년 전에 IMF 하는 걸 이제 중국에서 봤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꺼번에 확 열었다가 또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금융시장 개방 여는 걸 뭐 해외 투자자들한테 선물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어려워서 지금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금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 많은 국가, 특별히 저 큰 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른바 배팅력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관한 뭐 중국 사람들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시장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조막손 됐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중국 사람들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 사실은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제일 안전하고 또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렇죠.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소위 개미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빌려서 하거나 예. 이런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한 80% 85%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이제 흐름을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서 하니까. 예. 그리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형 투자자들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가는 예. 거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의 GDP 대비 주식시장 주식 그 시가총액이 한 39%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중국 GDP가 14조 달러, 15조 달러 가까이 됐는데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세게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시장 개방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 개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오픈한다라고 예. 얘기했지만 뒤끝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국유 자산 투자 운용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보면 야, 이게 시장 개방한다고 그래 놓고 이게 또 저렇게 국유 사이드로 또 돌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또 해외에 지금 이제 중국이 필요해서 물론 들어옵니다만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꺼리게 만드는 이런 네.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시장을 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중국 소비자들도 그 소위 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게 그러네. 붐업이 된다는 거죠. 그냥 정부가 맞아요. 혼자서 해가지고는 아하. 이게 되지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예. 시장 개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조금 그 부양책과 더불어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은 이제 사실 금융 전문가는 아시는데 말씀하신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우리 90년대 초반에 금융시장 개방하기 전에 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대단히 보면 그 이른바 증권회사나 거기 뭐 관련된 분들 혹은 뭐 명동에 뭐 사채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외국인 시장이 들어오고 애널리스트 제도가 생기고 뭐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월급 생활 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증권 어카운트를 갖는 증권회사 최고 경영도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은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더불어서 투자를 많이 왕성하게 하는 그런 국면이 도래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상당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조에서 서비스 넘어가는 그런 예.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뭐 유통 그리고 예. 뭐 헬스 뭐 이런 쪽들인데 예. 중국이 이때까지 보면 항상 이제 그 외자를 갖다 유치를 하고 예. 뭐 기술 뭐 이렇게 뭐 다 그 뺏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는 합작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뭐 자기네 경쟁을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조 쪽이 중심이었다면 예. 이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바뀌는 그런 국면으로 사실은 오고 있다. 예. 지금 서비스라든지 소비가 이제 한 50% 넘었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하면은 그런 쪽에 합작을 하더라도 외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냥 거기서 무슨 뭐 시장을 키우고 뭐 가격을 또 올리고 이런 이슈만이 아니라 네. 고용 창출하고 그렇죠. 그 질을 높이고 예. 그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또 자기네들의 어떤 경쟁력이 또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그래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무역 뭐 이제 분쟁이 있지만 그 타결 협상으로 가더라도 그런 쪽의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고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도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길게 보게 되면 그렇죠. 경쟁력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시장도 키워나가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단계가 됐다. 물론 점진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배포도 강하고 또 모아놓은 돈도 많고 그러면 한번 붙어볼래?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의 이 개방을 제대로 못하고 이 진도를 사실은 굉장히 컨트롤해서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유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구조, 즉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외국인 들어와서 이걸 흔들어 버리면 중국 자체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혼란이 될 수 있다. 이걸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의 정치 리더십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늦게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 쪽 보게 되면 이제 뭐 뱅킹도 있고 네. 캐피탈 마켓 보험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이제 캐피탈 마켓이 중요한 예. 이유가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환시장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예. 이게 뭐 금융이라든지 다른 이런 쪽 채권 쪽은 상대적으로 갈등 동성이 그렇게 심한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환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주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뭐 하루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의 접점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예컨대 뭐 달러를 갖다가 중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달러 갖다 팔고 네. 위안화 갖다 사서 그 위안화 그 달러 그 시장에서요. 그러고 나서 예. 위안화 표시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환의 이제 위험. 우리 다 아시지만 환은 그냥 그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에 아주 뭐 직접적인 그렇죠. 그런 영향을 주기 국가의 때문에 신뢰도가 환이 가장 그런 차원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는데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키우기 시장 키워서 그쪽 산업을 갖다 키워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 키우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예. 산업 구조조정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플랜을 이제 아마 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 갖다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미국에서 압력을 넣지 않아도 그 플랜은 어차피 중국이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의 어떤 카드로 이거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수도 있겠고. 속도 문제는 있지만 저번에 개방에 3단계가 예. 있었잖아요. 교수님, 중국 하면요, 뭐 예를 들면 8% 성장, 그전에는 더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몇 년 흐르면 또 7%, 몇 년 흐르면 6%. 그 다음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5%대도 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는 성장률이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고도도 성장에서 낮아지긴 합니다만은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성장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국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경기 사이클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죠. 네. 워낙 없던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연평균 30년간 9.6%라는 예. 어쨌든 수치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작년에 6.6%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012년, 13년, 2012년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정권을 잡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년에 12차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경제 흐름을 6에서 6.5%로 안에서 레인지를 두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장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성장이라는 게 빚 갖고 성장한 거란 말이죠. 예. 정부의 지속적인 고성자산 투자나 이런 걸 가지고 흘러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다른 분야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게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만 수출, 예. 투자, 소비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출이 한 20% GDP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내자 기업이 하는 수출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합자가 예.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소비가 2015년에 50%를 넘어섰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투자인데 예. 요 비율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7%, 8%는 형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100일 때 10% 성장하는 거하고 200일 때 5% 네. 성장하는 거하고 같은 네.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예, 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한계 체감이라는 그렇죠. 경제학적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전체 그 사이즈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질인데 말씀 주셨지만 이제 뭐 흑자를 예컨대 우리 같으면 흑자를 네. 계속 내나가고 네. 또 그 부채를 갖다 기업 부채라든지 가계 부채 이런 것들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필요한 고용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예. 계획을 갖다 세울 때 6.5%한 것도 그거를 그 6.5% 성장을 평균적으로 하면 네. 다 나름대로 예, 달성한다. 역산을 해서 한 특히 거죠. 이제 고용 같은 경우가 물론 서비스 산업이 이제 커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고용 그 흡수 효과가 크니까 6.5% 성장이어도 충분히 연간 신규 고용 목표인 1,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이게 만약에 서비스비 더 커지면 예. 이제는 더 낮아져도 그걸 달성하겠죠. 그러니까 그 성장의 컴포넌트, 이 내용물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중국 경제 성장, 이게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신뢰한다는 전제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정말 생각보다 완만하게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근데 좀 걱정스러울 때 급하게 떨어지면 불황이고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덩치가 워낙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혹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 횡보한다. 분기별로든 연간이든 이런 거는 이 성숙돼 있는 경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서 과연 서비스라든지 비제조 분야가 얼만큼 더 약진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구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경제 이렇게 중국 볼 때 예. 우리 뭐 경착륙 연착륙 얘기는 뭐 한 10년 동안 이상 뭐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금융 사이에서 오는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실물 경제가 네. 얼마큼 빠르게 예. 예컨대 뭐 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건 경착륙이다. 그러니까 그럼 왜 경착륙이냐? 그 뭐 그 국가 그 저 사이즈나 또는 그 구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예. 지금 걱정하는 게 중국이 예컨대 6.6% 작년 했다가 이게 뭐 6.2, 6.1, 6.0으로 떨어지면 예. 경착을 갈 수도 있다. 또는 예. 그 이하로 떨어지면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만큼 빠르게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그 우리가 그 경제 수치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고 또 정부가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가게도 정부도 사실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고용해가지고 개인소득 늘어야 뭐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법인 기업도 또 세금 내고 그렇죠. 그 갖고 또 정부가 예. 또 쓰고. 그러니까 기업이 제일 중요한데 기업이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이 매출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업이 매출 줄면 결국 이제 기업의 일정 부분들은 이제 뭐 부도가 나거나 부도임이 생기고 부도임이 생기면 예. 거기에 돈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 사이드에 돈 빌렸던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고 예. 부실화되면 이제 은행에 뭐 우리 BISP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면 더 대출 못 해주고 그러면 기업도 예.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실물과 금융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 혹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커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겠죠. 중국 정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유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말로 의욕적으로 중국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추진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조 2025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닌 것 같아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미국의 어떤 리더십 입장에선 저게 달성이 되면 우린 끝나네. 뭐 이런 형태의 절박감 같은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데 한풀 꺾였다. 혹은 전략적으로 다시 도광량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 중국의 어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중국 인민들이 생각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 그거 그렇게 한다더니 어느 순간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는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사실 중국 정부도 그렇지만 예.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국 밑에 있으라는 그러니까. 얘기냐.
우리는 항상 미국 기술에 편중된 제품을 사주는 봉이 돼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한 국가가 예. 장기 산업발전 계획을 짜는 걸 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반감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 기술로 가겠다는데 근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애초에 훔친 기술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사실 일종의 제가 가서 만나보면 야 우리가 그렇게 커졌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졌어? 미국이 저렇게 우리 중국 제조 2025라는 데 대해서 목을 매달 만큼 우리가 세졌어? 이런 심리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만나보면.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버티면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제 무역협상에서도 이 중국 제조 2025가 들어있는데 네. 이게 협상이 타결이 가능한 게 있고 예. 협상이 가능한 게 있고 타결이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 무역에 관한 거는 내가 더 많이 사줄게. 예. 관세 뭐 할게. 예. 에너지 살게. 쌀 살게. 농산물, 돼지고기 살게. 그러면 그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뭐 기술 이전 조항 만들게. 법원 만들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타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제조 2025 접어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꺼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아하.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약간 죽은 겁니다. 다만 아하. 미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중국 제조 2025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사실 고도 성장 향후에 그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만 당신들이 그러한 우려를 하니까 우리가 약간 이거를 수정은 할 수는 있다. 아마 물밑에서 미국이 그 시간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만 중국 제조 2025가 없다면 만약에 이걸 꼭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뭐 독일에도 3.0, 4.0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국가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진핑 그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중국 국민들한테도 자신감 없는 정부라는 그걸 굉장히 그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안 할 거다. 다만 전략적으로 좀 목소리를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2025를 꼭 뭐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 염화시중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중국몽 뭐 또 뭡니까 1대1로에다가 신형 대국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2025까지 내세우니까 야 이거 1, 2, 3, 4 다 나오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5를 포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꾸 미국을 자극하는 어떤 저런 슬로건이나 말풍선은 안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자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진핑 그 주석 그 이제 측근들 뭐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반성이라 생각하고. 그 노장그룹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잘못한 것 같다. 강택민이나 뭐 일찍 그죠? 터뜨려가지고 도강량에서 너무 빨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변화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정점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좀 그 연결돼 있어서 한 거죠. 국내 정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런 미중 그 분쟁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마인 그 알리바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 거치면서 더 강해질 거다. 좀 이제 그런 경쟁력이 뭐 결집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이제 길게 보면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뭐 무역 분쟁 이슈가 아니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니까 이거는 경제 패권과 기술 패권의 사실 이슈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고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뭐 차별화라든지 뭐 보조금을 줘갖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기술 탈취한다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적인 성격의 것들은 서로 계속 이제 협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걸 또 하겠다고. 뭐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긴 탈취했다 하고 여기는 아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끌면서 서로 명분을 쌓으려고 할 거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조 2025라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조 2025 그럼 10대 육성 그 업종 산업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거기 뭐 로봇, 해양 기술 뭐 대체로 쭉 있는데 이걸 분해하면은 로봇도 사실 분해하면 이게 빅데이터하고 지금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죠. 핵심이. 예. 그래서 뭐 오히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ABCD, IG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는 IoT, G가 이제 5G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핵심 기술이고 예. 뭐 10대 육성 산업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꾸는 미래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형태를 바꿔서 지금 저는 가고 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분야 미래 핵심 기술 쪽에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 그랬더니 20개 분야가 또 나눴어요. 질적인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논문 수만 본 거죠. 그랬더니 20개 중에서 13개가 중국이 1등이에요. 논문 수가? 7개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계속 그 뭐 겉으로 이제 뭐 드러나는 어떤 거는 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런 악유는 이제 안 하고 네. 좀 다른 식으로 가겠지만 다른 식으로 지금 또 가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기술 쪽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ABCD는 소프트웨어 쪽에 ABCD 뭐라고 그러셨죠? IG IG. 제가 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ABCD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귀에 확 들려가지고 저도 써먹어 보려고. ABCD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예. IG는 하드웨어 쪽이에요. IoT하고 지금 5G가 ABCD 쪽에서는 중국의 포텐셜이 굉장히 잠재력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빅데이터 얘기를 드리면 인구가 5배잖아요. 미국.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카드 같은 카드 소사이티, 우리 현금 없는 사회, 네. 캐시리스 소사이티 캐시리스.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카드 소사이티예요. 맞아요. 사회예요. 네. 중국은 모바일 스마트폰 소사이티예요. 근데 카드를 쓰는 쪽은 소비자 선택, 소비자 행동 갖다 관점에서 봤을 때 결제하면 숫자만 나옵니다. 네. 소비 숫자. 네. 근데 스마트폰은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텍스팅, 문자도 나오죠. 여기 좋아, 맛있어, 뭐 좋아, 뭐 계속. 그 다음에 동영상, 사진, DB까지 그러네. 나와요. 그래서 3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이잖아요. 우리는 막 굉장히 막 미국이나 그렇죠. 중국은 뭐 하면 한다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30% 정도 프리미엄을 주면 5 곱하기 인구 5배, 3가지 종류 3배, 15배. 그다음에 프리미엄 1.3 또는 1.4배 하면 20배예요. 20배네요. 그렇게 20배의 그 빅데이터 양과 질로 3년, 5년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은 독일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은 그렇지.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 예. 그 빅데이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시뮬레이션도 계속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배로 가게 되면 이미 지금 안면인식 기술 같은 건 중국이 더 앞섰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인공지능에서. 1초 만에 알아낸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 쪽에서 잠재력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드웨어 쪽, IoT하고 지금 특히 5G는 초고속, 초연결 그 망을 만드는 가장 위에 덮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약간 미래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야 어차피 시간은 중국 편이다. 지금 이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는 그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어차피 한 산에 두 호랑이 못 사는데 결국은 뜨는 이 신흥 세력인 이 중국이 다시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것이 인구인데 거기다가 신기술이 폭발적으로 접목이 되면 그 파워는 근데 그거는 미래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밀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대표단들끼리 이 협상 앞두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이 지금 문유신과 류호의 카운터 파티였잖아요. 근데 라이트 하이저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라이트 하이저가 대표로 이끄는 협상단에 거기 피터 나버러가 들어가 네, 있더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진용이 짜여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혀 그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예. 지금 이제 미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그런데 지금 사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의 DNA를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예. 이건 아주 결정적인 인권 침해 요소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중국 내부에서도 예. 동물농장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조지 오웰처럼. 예. 그리고 무슨 안경 쓰고 가면 저 사람 쳐다보면은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서 제가 전과 맺범이고 무슨 이런 것까지 지금 실제로 나눠주고 있단 말이죠. 예. 경찰들한테 예. 오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잘 간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그대로 폭발을 하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더 핵심적인 거는 지금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나바로 같은 사람이 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글,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거기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은 불공정한 거래 원칙과 절취된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의 일자리와 공장을 뺏었고 예. 좋다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서 번 돈을 군사력에 투사해서 네.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시나리오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못 벌게 하기 위해서 무역에서부터 건드려야 된다. 아하. 이게 나바로의 그 책의 아주 일관된 논지예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대선 캠프에서 예. 만나서 그대로 주입을 했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시행에 옮기는 거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조금 더 연걸었다면 그걸 막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취약한 상태다. 다만 엄청난 투자와 지금 말씀하신 뭐 논문이라든지 뭐 어느 부분은 기술이 95%까지 왔고 어느 거는 뭐 아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전부 1, 2등이 미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지금 상황이. 다만 핵심 기술이라든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세하고 있지만 예. 지금 중국이 곧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제도라든지 시스템, 뭐 시스템을 공급한다든지 뭔가 그런 규범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혼자서만 막 가는 모습이 오는 게 이제 사실은 걱정인 거죠. 저도 중국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이 잘 돼야 뭐 여러 가지로 교수님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대만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때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범 중화권인데 예, 예. 그 제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 정 교수님은 뭐 증권가 유명한 미국에서 공부하신 또 트럼프 후배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또 근데 우리 강 교수님은 중국엔 그때 가실 수 있으면 당연히 대만이나 가셨겠지. 그런데 수교 전이라서 못 수교 전이라서 갔습니다. 못 가시고 네. 대만을 가셨으니까 중국 통이신데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신다고 이제 왜냐하면 정 교수님은 결국 중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중국에서 공부하신 대만이지만 중화권에서 공부하신 강 교수님은 그렇지만 현실을 봐라.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건 다 숫자에 불과한 건데 아주 냉엄하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예. 뭐 누가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또 뭐 기업 개인 차원에서 또 예.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가장 최대 약점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규범을 못 만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덜하고 화폐 통화권에 대해서 그게 좀 그 기축적인 약점이 없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점이어서 그걸 갖다 건드릴 경우에 그게 그냥 실물의 기업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으로 전이되고 금융이 건드렸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뭐 밀리는 거죠. 주춤주춤. 이럴 때 사실은 미국은 잡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냉정하게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자, 담론도 말씀드리고 또 중국의 민심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론이 뭐냐? 2월 말 3월 초에 협상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이 두 분의 중국 문제 전문가 또 백그라운드에서 미국을 잘 이해하고 계신 두 분께서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나면 불과 한 3, 4주면 끝나요. 2, 3주면. 자, 강 교수님께 먼저 좀 협상의 결과 100이라는 100을 이제 100점이라고 보고 몇 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완전히 타결이 되는 게 100이라고 100이지. 본다면 네. 그 잠정적 타결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력 문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니까 표면적으로 서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선에서 상황의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타결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표면적으로 예. 상당히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좀 부연을 하자면 중국이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어느 정도 이게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이 두 나라의 숙제가 있단 말이죠. 예. 결국은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면, 뚫지 못하면 세계적 강국이 되기 어렵다라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을 그냥 놔두면 소위 미국의 이 1인 시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건데 그게 네. 이제 첫 번째로 무역이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역 자체는 저는 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국의 상당한 양보로.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뭐 아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나눠서 뭐 꼭 제조 2025 중국몽 뭐 이걸 가지고 크게 미국과 이걸 안 하더라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는. 지금 사실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언제까지 얼마 수입하겠다. 뭐 법원 설치하고 법 만들겠다.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 놓고 뭐 그럼 9월 말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 뭐 수입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밖에 지금 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까지 가는 단계가 된다면 저는 타결이 될 거고 그거는 전체적인 무역의 틀에서 보면 7, 80%는 타결할 수 있다. 다만 더 큰 무역은 사실 전체 중미 관계에서 30%밖에 안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에 80%니까 이 중미 관계가 해결되는 걸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이 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다. 근데 그렇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4년 동안 이제 평점이 나오는 건데 어떤 학기는 점수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학기는 점수가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학기는 일단은 무역에 관련돼서 결과를 가져야 되니까 그 점수로는 80점까지 나오는데 저는 80점 그렇다고 4학년 평점이 B+ 이상 나온다는 그 보장은 없다라는 제 해석이 됐습니까? 아, 적절한 표현. 청 교수님. 또 학점으로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무역은 B+. 그리고 무역 외에 아까 이제 우리 뭐 패권 이슈를 좀 길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B-. 그러니까 희망은 뭐 이렇게 남겨놓되 예. 무역도 아주 나이스하게 되지는 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뭐 문순이 오게 됐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강성 그 매파들 아닙니까? 라이트 하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차나 이거는 바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그 강경파가 이렇게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음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하여간 몰 때 제대로 몰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하여간 좀 많이 좀 미국 입장에서 볼 땐 전리품만이 얻어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시각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길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서로 아는 거니까 여지를 남겨서 이번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간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땐 또 다음 또 대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당히 다 끝났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가져갈 거다 이 이슈를. 그래서 그 불씨를 남겨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도 그걸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중국은 그건 계속 가는 거고 불씨는 단지 현실적으로 뭐 굉장히 그 중국이 또 프랙티컬하니까 현실적으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또 지금 생기는 경제 이슈라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만큼의 타결치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화면에 양국 정상이죠. 시진핑 국가주席바로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류호고 트럼프 대통령 왼쪽에 안경 낀 분이 문희준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이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화면을 계속 우리 제작진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 같은데 양쪽 라인의 이 표정을 보니까 저쪽은 이렇게 싹 웃으면서 이렇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 표정이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말 뭐 3월 초에 이 협상의 결과도 중국의 어떤 양보, 어떤 규모와 어떤 질적인 양보가 미국 사람들, 미국 대표단을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미국도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 경기 자체도 그렇고 워낙 그 전에 이제 땡겨서 쓰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잘 갔는데 올해 경기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하고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을 좀 가지고 중국이 이 정도 양보해 왔고 계획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 가겠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역시 농산물, 돼지고기, 에너지 이런 원래 중국이 전통적으로 좀 샀던 것들을 더 사면서 그리고 관세도 사실 작년 9월에 또 예. 인하도 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사주면서 실물적으로 미국의 생산자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예. 것들이 온다면 저는 트럼프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저 밑에 저 실무진들 이게 좀 항상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둘이서 악수하고 헤어져도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예, 이게 되지를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달 1월 초에 저 북경에서 회의할 때도 뭐 했냐고 그러면 우리는 무역 얘기밖에 안 했다. 다른 얘기는 우리보다 높은 데서 얘기할 거다. 이랬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가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왕치산이 가서 좀 만나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원천, 물론 미국이 바쁜 것도 있지만 네. 차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공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맞는 걸 내줘야 되는데 그 수위를 조절할 건데 네. 트럼프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언제까지 뭘 얼마큼 사주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정도는 일단 와야 될 거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중국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계획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게 이제 봉합이라는 차원인 거죠.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도 제2제3의 GT나 화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렇죠. 니네 컨트롤, 니네가 알아서 컨트롤해. 우리가 다시 문제 삼으면 이건 그때는 지금까지 무역 얼마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저도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 하려고 준비를 할 거다. 미국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역 적자 이런 부분 나왔잖아요. 숫자가 더 늘었어요. 지금 뭐 대중 무역 적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 갖고는 참 힘들다. 그럼 또 다른 생각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그거 갖다 줄여줄 수 있는 딱 품목을 정해갖고 늘려서 하는 것들은 좀 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또 다른 각도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입장을 생각해보면 트럼프에게 강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 초당적이에요. 이건 뭐 트럼프 공화당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런 기술 패권, 경제 패권의 이슈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암묵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것을 잡아와라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오면은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 합의 문구라든지 이런 거에 나올 텐데 그러면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주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그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투자 외국인 차별 문제라든지 뭐 보조금 이슈라든지 또는 기술 탈취 이제 그런 이슈들이 쭉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합의문이 나올 거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아까 우리 금융시장 서비스하는 얘기했지만 나중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결국 그걸 키우면서 지네 경쟁력 키우려면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금융 아닌 제조 쪽에서도 보조금은 계속 길게 봤을 때 없애야 돼요. 자기네들도.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경쟁력 쌓는 과정에서 쓴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점진적으로 그런 플랜을 부분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 그리고 한국외대의 강준영 교수와 중국에 대한 얘기를 정말 토론한 느낌입니다. 이 두 분께서 이렇게 너무 활발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숙제씩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중국 입장의 춘절이고 이 설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두 분께서 바라보는 이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정 교수님께 먼저. 위기 중 기회? 위기 중 기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 기업 입장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중국 미중 분쟁이 사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수출 차원에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25%, 26%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 1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 부담이 되는데 사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유리한 점도 있었고 이런 걸 정말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서 플랜을 잘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잘 짰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주가 차원도 뭐 작년도에 사실 중국 증시가 20% 하락을 했고 그래서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길게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부분적으로 타협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다 입장이에요. 네. 미국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꺾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의외의 기회가 된다.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저는 연초고 그런데 그래도 중국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중국 상황이 나빠지고 막 이런다니까 뭐 중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예. 그 제조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소비재 또 뭔가 내수재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야 저거 잘못됐다고 다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플러스 될 게 없죠. 그 미중의 우리 무역 의존도가 40%인데 무역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온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 중 기회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도 중국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의 세계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실생활 또 혹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새겨둘 만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를 맞으셨으면 좋겠고 부디 2019년 내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적인 양국 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과의 강준영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